상업에 주저 보겠습니다. 8절. 이게 8절이랑 그다음에 그 해외 자산 신고까지 해서 한 타임에 다 할게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에 이제 조처법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상호합의 절차라고 하는 거 정의는 아까 내렸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 신청에 대한 얘기인데 상호합의 절차 개시 신청은 그러니까 이거 조세조약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니면 조세조약에 의해 가지고 내가 너무 부당한 처분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좀 합의 좀 해주세요라고 누군가에게 신청하는 거예요. 자, 누가 신청하는 거냐? 거주자, 그리고 내국법인, 그리고 국내에 사업장을 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도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상호합의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쪽 저쪽 내가 지금 홍콩이랑 거래하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권한 있는 당국하고 합의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합의해서 해결해 주세요. 그죠? 조세조약의 해석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또는 적용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또는 조세조약에 의해 가지고 했더니 내가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것 같아. 이거 좀 아닌 거 아니냐? 둘이서 한번 합의해달라라고 개시 신청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개시 신청을 누가 한다고요?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도 걔네들의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도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그쪽 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합의해가지고 해결해 주세요라고 개시를 상호합의 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우리나라 내국법인과 거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사업장을 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도 할 수가 있다. 개시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누구한테 할 거냐? 이게 또 시험 문제 나오겠죠. 원래 우리나라 권한 있는 당국은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기재부 장관이 있는데 그 상호합의 절차에서의 권한 있는 당국에는 거기에 누구도 들어가냐면 위임받은 누구도 국세청장도 들어가요. 상호합의 절차 개시 신청은 사유가 3개인데 그중에 좀 센 거는 기재부 장관한테 신청하는 거고요. 그죠? 나머지 2개는 누구한테 신청하는 겁니까? 국세청장에게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조세조약의 적용 해석. 적용하고 해석은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적용과 해석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처리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해서 채약 상대국과의 협의할 필요가 있다면은 누구한테 신청한다? 기재부 장관한테 신청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밑에 2번 3번 채약 상대국의 과세 당국으로부터 조세 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 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조세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채약 상대국 간에 조세 조정이 필요할 때 이미 이제 해석돼 있고 됐는데 이제 조세 조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조세 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면 그건 누구한테 상호합의 절차 개시를 신청한다?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 절차 개시를 신청한다. 또 이제 반대로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겠다, 그죠? 말 문제로 해가지고 1, 2, 3, 4, 5번에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조세 조약의 적용이나 해석에 관해서 채약 상대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 절차 개시를 신청한다. 이거 틀린 문구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그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럼 기재부 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서 신청을 받은 날부터 몇 개월 이내 거기다 몇 개월이나 동그라미 3개월 이내에 상호합의 절차 개시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시를 신청하게 되면 몇 개월 안에 수리할 건지를 검토한다고요? 몇 개월 안에 이걸 수리할 거다 말 거다? 3개월 안에 수리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된다. 3개월 안에 해야 돼요. 검토는 끝나야 돼요. 이게 진짜 상호합의 절차 개시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 이건 그 당사자들은 이게 상호합의 절차 개시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그거를 과세 권한 있는 당국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건 아니 이건 그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진짜 상호합의 절차 개시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죠? 또는 두 번째 상호합의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우리나라에서 알아서 해서 그런 합리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면 상호합의 절차 개시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몇 개월 내에 수리 여부를 검토한다? 3개월 내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수리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밑에 꼽혀가지고 나오는데 검토 결과 상호합의 절차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신청인한테 요 몇 개만 좀 보완하시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보완을 뭐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자,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3번은 뭐냐면 그러면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국세청장은 일에 따라서 그 1, 2, 3번 각 1번의
가로 1, 가로 2, 가로 3에 따라서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에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악상대국에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해야 된다. 요청해야 된다. 그리고 요청하고 난 다음에 이거 개시 신청했습니다라고 아까 개시 신청한 사람한테 뭐 한다? 통지한다. 이제 이거 개시 네가 원하는 대로 최악상대국에 권한 있는 당국에 우리 합의하자라고 개시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통지서를 보내주는 거죠. 그죠? 그런 내용이 이제 거기 적혀 있고요. 근데 이제 밑에 다음을 제외한다고 돼 있잖아요. 다음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한다. 첫 번째 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었다면 이게 상호 합의 절차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냐면 법원의 확정 판결인 거예요.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법원에서 우리나라 또는 국외에서 그 거래에 대해서 이미 법원에서 뭐가 있었던 거예요? 확정 판결이 있었던 거라면 그러면 상호합의 절차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뭐가 더 우선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법원의 확정 판결이 상호 합의보다 더 우선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런 적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거는 상호 합의하는 거 아닙니다. 상호 합의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하겠죠. 그죠? 상호 합의 절차 개시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청인이 기재부 장관한테 하면 기재부 장관은 또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악상대국에 권한 있는 당국에게 상호합의 절차 개시합시다라고 이제 요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미 뭐가 있었다면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었다면 최악상대국에 권한 있는 당국에게 개시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이미 나왔어? 확정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해야 되는 거야. 합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죠. 또는 조세 조약상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무슨 얘기냐면 비거주자가 신청을 했는데 국내사 합정이 없어. 아까 우리 국내사 합정이 있는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이어야지만 신청할 자격이 있는데 국내사 합정이 없는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와서 신청을 한 거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했다면 안 된다. 넘겨보시면 납세자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상호합의 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뭔가 조세 회피하려고 상호합의 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인정이 되면 이것도 최악상대국에 권한 있는 당국에게 개시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시험 문제 또 나오겠죠. 과세 사실 안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 버렸어요. 3년이 경과해서 신청한 경우 너무 오래 지났죠. 5년 아니에요. 3년입니다. 3년. 3개월 아니에요. 3개월, 5년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옵니다. 3년이 3년. 과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서 신청했다면 그것도 개시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죠. 되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꽃표시는 읽어보시고요. 꽃표시는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4번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장관과 국세청장은 상호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 이것도 나오는데 뭐냐면 자 상호 합의 최악상도에 권한 있는 당국에 우리나라 기재부 장관이나 국세청장이 상호 합의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지금 1번은 얘가 혼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지 하는 거죠? 거주자나 내국법인이나 우리나라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 배우자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해석해 주세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 이거 부당한 처분 받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일이 있어서 신청을 하면 원칙은 신청을 받으면 그러면 내가 개시 신청을 하게 되면 내가 이걸 가지고 저쪽에 있는 아까 거기 네 가지 해당되지 않으면 최악상도에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 절차 개시를 요청하면 되는데 4번은 뭐냐면 그런 신청이 없더라도 얘네들이 직권으로 거의 직권으로 동그라미처럼 직권으로 누가 기재부 장관이나 국세청장이 위 아까 그 사유 1번에 해당되면 기재부 장관이 2, 3번에 해당되면 국세청장이 뭐가 없는데도 지금 거주자나 내국법인 등의 신청이 없는데도 걔네들이 봤을 때 검토해 보니까 이번에 이제 공무원이 새로 이제 신입 들어와 가지고 쫙 검토해 보더니 이거는 이 조세 조약은 홍콩, 일본이랑 맺고 있는 조세 조약은 요게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스스로가 걔네들을 이 권한 있는 당국에서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신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최악상대국에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도 있다. 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내국법인 등의 신청이 없어도 아시겠죠? 기재부 장관이나 국세청장이 직권으로도 요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하게 되면 기재부 장관한테 보고해야 되고요. 기재부 장관은 더 위니까 그런 거 없고요. 그리고 기재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된 지시를 또 할 수가 있고요.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하게 되면 기재부 장관한테 꼭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직권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상호 합의에 따른 중재. 상호 합의에 따른 이제 중재인데 요건 또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그 신청인 누구죠? 신청인 거주자나 내국법인이나 또는 국내 사업장을 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신청인이죠. 그러니까 그런 신청인은 상호합의 절차 개시 이후에 조세 조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우리나라와 채약 상대의 권한 있는 당국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아니 기다렸는데 합의가 안 된 거야. 기재부 장관이 그쪽에 기재부 장관하고 동급에 있는 자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조세 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이 각각 선정,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권한 있는 당국과 그쪽에서도 권한 있는 당국 양쪽에서 각각 선정한 누구를 통해서 중재인단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상호합의가 안 돼 버린 거야. 상호합의 절차에서 상호합의가 되면 좋은데 서로가 그 정해진 기간 내에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서로가 막 자기 주장을 굽힐 수가 없어가지고 합의가 안 된 거야. 그러면 이제 그렇잖아. 이게 우리가 어떤 둘이서 서로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달라가지고 합의가 안 되면 이제 그걸 대충 여기서도 조금 한번 물러쓰고 너다 뭐 하는 거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지? 그걸 중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쪽 다 중재인단을 꾸려가지고 중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합의가 안 되니까 그 중재를 하자는 거죠. 그 중재를 해달라고 또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호합의 안 됐어? 그럼 뭐를 해달라는 거죠? 이제 중재라도 해달라 그러면 서로 조금씩 물러나는 약간 그죠? 중재라도 좀 해달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또 요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예 합의가 안 되면 중재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다. 그게 지금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2번하고 3번하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1번이 제일 중요한 얘기고요. 정해진 기간 내에 상호합의가 안 됐을 때 그때 중재를 통해서 해결해 달라고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꽃 표시해 가지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꽃 표시해 가지고 나온 것들의 첫 번째 꽃 표시 중재 절차의 개시 신청. 아무튼 아까 얘기한 상호합의 일정 기간 안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당연히 중재 신청도 누구 또는 누구한테 하겠어요? 기재부 장관 또는 국세청장한테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재 절차에 대한 의견 제출, 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재를 하는데 나는 괜찮아, 좋아요, 나 얼마까진 괜찮아,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중재 저쪽도 그런 의견을 내가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총 이게 원래 합의가 됐다면 요만큼인데 그게 합의가 안 됐으니 이만큼 세금 줄어들 수 있었는데 그게 합의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100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100이었는데 합의만 됐으면 그럼 20까지라도 어떻게 안 되게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당연한 얘기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구두로도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그 꽃표 두 번째 꽃표에 2번에 적혀 있죠. 근데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다 누가 부담한다? 중재 신청인이 다 부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도 할 수 있다? 중재인단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렇죠? 중재의 개시를 요청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청인의 협조 의무가 있는데 당연히 신청한 사람은 기재부 장관이나 국세청장이 상호합의를 하려면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당연히 자기한테 좋은 거니까 자료 제출 당연히 해야 하네요. 다 하겠죠. 당연히 협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호의 절차 진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동그라미 2번.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아. 지가 신청해놓고 좀 이것저것 자료를 줘야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데 자료를 안 줘.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한다고 직권으로 상호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들만 나오는 거죠. 그건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일. 자, 이게 개시일이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게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몇 년이 되는 날까지 상호합의 절차를 종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언제가 게시일인지가 중요하죠. 그날의 다음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에 합의를 꼭 해야지만 합의를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종료가 되는 거라서 게시일이 일단 중요하거든요. 근데 게시는 둘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서 체학상도에 권한 있는 당국에게 상호합의 절차 게시를 요청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저쪽에서 우리나라 권한 있는 당국에게 게시를 요청할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체학상도에 권한 있는 당국에게 상호합의 절차 게시를 요청했을 때 그게 동그라미 2번이죠. 체학상대국에 권한 있는 당국에게 상호합의 절차의 게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체학상대국에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받은 날. 통보를 내가 한 날이 아니라 그 통보를 내가 저쪽에다 하자고 했으니까 저쪽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 반대로 저쪽에서 우리한테 상호합의 절차 게시를 하자라고 요청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그걸 수락하는 의사를 체학상대국에 권한 있는 당국에게 통보한 날. 그날이 게시일이 된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것도 당연한 거니까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종료일은 언제냐?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은 언제냐? 그게 지금 1번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은 우리나라와 체학상대국에 권한 있는 당국 간에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 한다. 문서의 동그라미. 꼭 상호합의 절차는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날이 종료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언제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다만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게시일의 다음 날부터 몇 년이 되는 날을 종료일로 한다. 그렇죠. 그 기간 안에 문서로서 합의가 이루어진 날이 종료일이 되는데 몇 년 안에요? 5년 안에. 근데 문서로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게시일의 다음 날부터 몇 년이 되는 날? 5년이 되는 날을 상호합의 절차 종료를 한다. 자, 근데 그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합의를 할 수 있어요. 합의 자체가 이렇게 합의가 여기하고 조세적을 이렇게 해석하자라고 하는 게 합의잖아요. 그죠? 요렇게 해석하자라고 하는 게 합의인데 근데 이게 너무 이게 막 복잡한 거야. 아주 복잡하면서 이거는 꼭 합의는 하긴 해야겠는데 5년이 지났는데도 이거는 막 서로 막 팽팽해. 줄다리기가 팽팽해. 서로가 지금 물러설 수 없지만 합의는 하긴 해야 돼. 무조건 어떻게든 간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의하냐면 우리가 5년이 될 때까지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라서 5년 동안 합의가 안 됐더라도 좀 더 합의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2번 우리나라와 체학상대국에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상호합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자라고 합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게 어떻게 해석하자라고 합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합의를 계속하자. 5년 됐는데도 아직 지금 결론이 안 났는데 이거 끝내면 안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합의를 봐야 돼. 그래서 어떤 합의를 하는 거죠? 계속 합의하자라고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를 하는 거야. 계속 진행하자라고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5년이 되더라도 뭐 되지 않는다? 종료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몇 년은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8년은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 진행하자라고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더라도 종료가 안 돼요. 좀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게시일의 다음 날부터 몇 년은 초과할 수 없다고요? 최대 8년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늦더라도 8년 안에는 문서로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8년 됐을 때 끝나는 거, 종료가 돼버리는 겁니다. 1번하고 2번 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그 위에 1, 2번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날을 상호의 절차 종료를 한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5년 종료되고 우리 계속하자라고 합의하면 최대 8년 뒤에 종료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칙이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아까 뭐가 더 우선적이 된다고 그랬죠? 법원의 확정 판결. 합의를 하고 있는 중에 이미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으면 아예 개시 요청 자체를 안 하는 거고. 근데 개시 요청에 둘이 합의를 막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나 저쪽 나라 둘 중에 한쪽에서 법원에서 뭐가 돼버린 거죠? 확정 판결이 나와버린 거예요. 상호합의 절차 진행 중에. 그러면 상호합의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뭐가 우선 적용되는 거니까. 그렇죠. 확정 판결이 무조건 우선 적용되니까. 그래서 확정 판결이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 왜냐면 이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더 우선 적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A입니다. 상호합의 절차 진행 중에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으면 확정 판결이라 끝나는 겁니다. 왜냐면
상호합의는 이제 의미가 없죠. 당연하죠.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또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에 신청인이 됐대요. 나 망했대요. 이게 합의돼봤자 의미 없대요. 나 끝났대요. 상호합의 절차 신청을 뭐 하는 거? 신청을 철회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망할 수 있잖아요. 망해가지고 신청을 철회하면 그러면은 그 신청을 철회한 날 더 이상 합의할 필요가 없는 거야. 신청 철회한 날을 종료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0번은 기재부 장관이나 국세청장이 어떤 이게 상호합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직권으로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직권으로 종료시킬 수도 있어요. 직권으로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상호 절차 진행 중에 아까 이게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상호 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면 아예 개시 요청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몰랐어. 그때는 그게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라고 판단이 안 됐어. 근데 진행 중에 보니까 이게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직권으로 뭘 시켜버리는 거죠? 직권으로 종료를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직권으로 종료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상호합의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이거는 이제 직권으로 종료를 시키려면은 신청인한테 통지를 보내요. 이거는 당신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상호합의 절차를 이용하려고 판단이 되는 것이므로 얘도 막 자꾸 뭐가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아무튼 되는 것이므로 이거는 종료하겠습니다라고 통지를 보내요. 그러면 그 신청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 종료가 된다. A, B, C 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확정 판결이라고 하는 거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상호 합의 절차보다 더 우선 적용되는 게 뭐라고요? 법원에 확정 판결이다. 그것만 알고 있더라도 문제에서 나왔을 때 이게 맞다 틀리다 고르내는 거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자, 국세청장은 상호합의 절차가 종료됐을 때에 기재부 장관이 할 수도 있고 국세청장이 할 수도 있는데 기재부 장관이 상호합의 절차 개시를 요청해가지고 그게 종료가 되면 기재부 장관은 자기가 원래 제일 위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누가 개시를 요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세청장이 해가지고 국세청장이 저쪽 나라의 국세청장 같은 급에 있는 사람이랑 상호합의 절차가 이제 해가지고 상호합의가 종료가 된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또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기재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기재부 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 절차가 종결이 되면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합의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이제 새롭게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A라고 그동안 해석돼 가지고 100을 냈었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합의 결과 B라고 해석이 돼 버린 거야. B라고 해석돼 버리면 세금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직접 과세를 하는 과세 당국에다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누가 기재부 장관이나 국세청장이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상호합의 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 당국, 아까 우리 과세 당국이 누구였죠?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과세 당국 또는 그게 지방세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자체장,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게 조세 불복 중일 수도 있죠. 조세 심판원장, 기타 관계기관 및 신청인까지 해가지고 그 결과를 상호합의 절차 종료의 다음 날부터 며칠 이내, 그렇죠. 그 15일도 동감을 쳐놔야 되겠죠. 당연히 걔네들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다. 그렇죠. 그게 지금 조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조세 심판원장에게도 보내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당연히 과세 당국 당연히 보내줘야 되는 거고, 그게 지방세일 수도 있잖아요. 지방세에도 영향을 미치죠. 왜죠? 법인세나 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법인 지방소득세나 개인 지방소득세도 내는 거니까 지자체장한테도 알려줘야 되고 또 당연히 신청인한테도 알려줘야 되겠죠. 며칠 내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내에 그런 자들에게 통보한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합의 내용을 즉시 고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청인은 그러면 문제는 신청인이 내가 실제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합의를 봤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합의할 수가 있어? 내가 또 불리해질 수도 있고 막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가지고 그 상호합의 신청인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합의 신청인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 통보를 받은 다음에 이제 동의를 하는데 신청인이
상호합의 결과를 통보한다고 그랬잖아요. 12월 내에. 통보를 받았어요. 통보를 받으면 밑에 3의 AB. 오케이? 그러면 그 상호합의 내용을 저도 수락하겠습니다. 동의하는 거죠. 그렇죠? 또는 아까 제가 그 상호합의 절차 진행 중에 무슨 중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조세? 불복 중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조세 심판원장한테도 그걸 보낸다고 했으니까 불복 중인 거야. 그게 지금 불복 중일 때 상호합의 절차에 개시가 이제 신청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호합의 절차와 불복 쟁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로서 3번의 B 신청인이 상호합의 결과와 관련된 불복 쟁송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번의 A, B는 상호합의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수락한다거나 또는 불복 쟁송도 취하한다는 거니까 상호합의 내용을 신청인이 뭐 한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3번의 A, B는 동의한다는 겁니다. 3번의 A, B는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수락하거나 그게 조세 쟁송하고 같이 이루어졌다면 조세 쟁송을 취한다는 거니까 이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호 합의에 대한 수락 여부 및 관련 불복 쟁송의 취하 여부를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꽃표시의 1번입니다. 꽃표 1번.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한다고요? 2개월 이내에 기재부 장관이나 구세청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오케이, 수락하겠습니다. 또는 저 조세 행정을 취하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이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쟁송을 취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아까 서면 지금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그랬잖아요. 제출 안 했거나 아니면 조세쟁조를 취하지 않았거나 몇 개월 내? 2개월 내. 또는 아예 적극적으로 저는 그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제출하거나 동의 못하겠다. 를 제출하거나 또는 아예 서면으로 동의에 수락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쟁송을 취하지 않거나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합의 내용을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한다면 신청을 한 사람이 못 받아들였잖아요. 신청을 한 사람이 둘이서 합의한 내용을 얘하고 얘가 합의를 하라고 얘가 신청했는데 둘이서 실컷 합의를 했어. 그래서 그 내용을 얘한테 알려줬어. 이렇게 합의했다고. 얘가 신청한 거잖아. 그럼 얘가 오케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합의한 내용을 며칠 내에 여기다 통보하고요. 15일. 종료일 다음 날부터 15일. 그리고 얘는 그 통지 받은 날부터 몇 개월 내에 제출하고요. 동의하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절차야, 절차. 얘는 15일. 얘는 2개월 내에 오케이. 잘했습니다라고 오케이를 얘가 신청한 거니까 얘가 오케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개월 내. 근데 2개월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2개월 내에 난 동의 못해요 라고 하는 걸 제출하거나 아니면 2개월 내에 동의한다는 걸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2개월 내에 조세 쟁송을 취하지 않았다면 얘가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이 상호합의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얘가 신청한 건데 둘이서 얘의 의견과 전혀 다르게 합의가 돼버린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가 이거를 제출 안 했거나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제출했거나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상호합의 절차 개시는 처음부터 없었던 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돼 있죠? 거기 보니까 2번에 신청인이 위 1회 제출 기간까지 합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출하거나 끊고요. 관련 쟁송을 취하지 않는 경우 끊고요. 또는 수락 여부나 관련 불복 쟁송의 취하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하지 않는 그 상호합의 내용을 내가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해당 상호합의 절차 개시의 신청은 뭐 한 것으로 본다? 철회한 것으로 본다. 그럼 이 상호합의 절차는 의미가 없는 상호합의 절차가 상호합의가 되는 겁니다. 얘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3번은 A, B 읽어보시면 되고 4번은 안 봐도 되고. 자,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자, 이제 이게 이 신청인이 지금 갑이에요.
근데 지금 상호합의는 우리나라와 이게 A국이에요. 이건 우리나라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A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합의한 거죠. 근데 얘가 다국적 기업인 거야. 다국적 기업인 거야. 그래서 이게 A국이 아니라 얘하고 거래하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어느 나라하고도 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B국, C국 막 이렇게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합의한 내용이 있잖아. 이 합의한 내용을 여기에도 확대 적용해 주세요. 아니, 똑같거든요. 지금 여기 내가 지금 여기랑 거래하는 거랑 여기랑 거래하는 거랑 지금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합의한 내용을 여기에도 어떻게 적용해 주세요? 확대 적용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거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입니다. 왜냐면 상호합의는 나라별로 하는 거, 조세 조약을 맺고 있는 그 나라하고만 하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도 확대 적용해 달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1번 신청인은 상호합의 절차 종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상호합의 결과를 신청인과 상호합의 당사국 외의 국가에 있는 여기 외의 국가에 있는 상호합의 절차는 A 국가 맺었는데 그 외의 국가에 있는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해 줄 것을 과세 당국이나 지자체장에게 신청할 수가 있다. 이거 확대 적용은 누구한테 신청하는 거라고요? 권한 있는 당국에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얘는 기재부 장관이나 국세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세금은 누구한테 두드려 맞는 거고요. 세무서장이나 지방 국세청장으로부터 받는 그 과세 당국 또는 지방 사람은 지자체 장으로부터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이거를 이제 동의를 한 거잖아요. 동의를 하게 되면 이제 신청인과 A국에 있는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세무서, 쉽게 얘기하면 세무서에서 또는 지방세라면 지방소득세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얘한테 부과를 할 거 아닙니까, 세금을? 근데 지금 뭐도 있다고요? 여기에 있는 국외 특수관계인하고 똑같은 거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얘한테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이나 지자체장한테 아니 그 예전에 여기 기재부 장관 이거 한 거 아시죠? 이거 알지, 당연히 좀 알지. 이 내용이 일단 통보받았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하는 것도 똑같이 그냥 여기 합의된 내용하고 똑같이 그렇게 과세해 달라고 누구한테 세무서장한테 신청하는 거예요. 얘가 부과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험 문제는 이 확대 적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뭘로 나오겠어요? 이 확대 적용의 신청을 누가 하게 하는 걸로 해서 나오겠어요? 그렇죠. 또 여기 기재부 장관이나 국세청장한테 신청한다라고 해가지고 틀린 문구로 나올 수가 있겠죠. 제가 어떤 문구가 틀리게 나올 수 있는지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미 얘하고 얘는 합의를 했고 이미 여기는 합의를 했으니까 확대 적용은 얘한테 또 신청하는 게 아니라 확대 적용은 이제 B에 있는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여기는 이미 합의됐고 이 외의 국가에 있는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도 이때 합의한 내용대로 그냥 적용해 주세요라고 그거를 누구한테 직접 과세하는 당국인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그게 과세 당국이죠. 그리고 지방세라면 지자체장에게 그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과세 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에 일에 따른 신청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라면 그러면 그거를 이 합의를 여기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첫 번째, 상호합의 결과가 같은 유형의 거래일 것. 두 번째, 상호합의 결과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었을 것. 세 번째, 정상가격 산출 시에 적용한 통상의 이윤 또는 거래의 순이익률이 같을 것. 그러니까 거의 같은 거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거래라면 그러면 이거 그냥 오케이 확대 적용해 줄게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은 제가 볼 때 이거는 틀린 문구로 나올 수 있는 게 누구한테 신청하는 거다라고 해서 틀린 문구로 나온다고요? 기재부 장관이나 국세청장한테. 상호합의는 얘네들한테 신청하는 거지만 이미 합의된 거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거는 누구한테 한다? 과세 당국 지자체장에게 하는 거다. 그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꼭 볼 때 제가 요게 틀린 문구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체크를 딱 해도 읽어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 네, 적용 특례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국징법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던 게 있어요. 국징법에서 임의적 징수 절차를 봐주는 거 있죠. 아예 지금 고지를 보내기 전에 뭔가 경제적이거나 사업적이거나 뭐 아니면 신체적이거나 이런 그래서 이게 있으면 이 고지 자체를 유예시켜 주는 거죠. 또 고지를 했는데 그다음에 뭐예요? 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납부 기한을 연장시켜 주는 거죠. 그때까지 안 내면 뭘 보내는 거고요. 독촉장 보내기 전에 있었던 거는 말이 없는데 독촉장이 또 뭐까지? 납부 기한 내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이걸 또 연장시켜 주죠. 얘네들은 임의적 징수 절차를 연장 및 유예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만약 이때 지난 다음에 뭐 하는 거죠? 또 압류가 들어가고 매각되는 건데 압류와 매각을 또 유예시켜 줄 수가 있죠. 강제적 징수 절차를 봐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걸 유예시켜 주거나 이걸 유예시켜 주는 것을 압류와 매각이 유예라고 하죠. 국징법에서 그죠? 얘네들의 유예 및 연장 여기까지는 임의적 징수 절차의 연장 및 유예 그리고 여기는 압류와 매각의 유예는 강제적 징수 절차를 봐주는 거죠. 국징법에서는 이런 거 하기 전에 그런 사유들이 발생하게 되면 또는 그런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얘네들을 연장하거나 유예시켜주는 경우가 있죠. 자 여기는 뭐냐면 이거 보내기 전에 이거 납부고지 보내기 전에 상호합의 절차 개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상호합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결과가 아니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거잖아. 상호합의 절차 개시가 돼버리면 이제 합의를 해야 되잖아. 아직 합의가 안 됐는데 이걸 보낸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합의 절차 개시가 돼버리면 요거 전에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가 되면 그러면 이게 이 납부 고지가 어떻게 되겠다? 유예가 되겠다. 납부 고지가 뭐가 될 때까지는 종료가 될 때까지는 유예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 또 고지가 돼서 납부기한이 딱 정해졌는데 요 사이에 상호합의 절차 개시가 돼버린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연장되겠어요? 그래서 이 납부기한 연장되겠.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국조법에 따른 상호합의 절차 개시로 인해 가지고 얘네들이 뭐 될 수 있다. 연장 및 유예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연장 및 유예가 될 수 있다. 왜냐면 아직 합의가 안 됐으니까 함부로 부과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 합의가 안 됐는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로 인해 가지고 이게 납부고지의 유예 및 납기의 연장 또는 압류와 매각의 유예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돼요. 그게 그래서 둘로 나눠져요. 이게 얘를 뭐냐면 고지 전 납부고지 유예. 예. 고지하기 전 요게 고지하기 전 뭐죠? 납부고지의 유예. 그리고 나머지 있죠. 예. 납기 연장과 압류 매각 유예. 이 나머지가 다 묶여 있어요. 이렇게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칸이 뭐라고 되어 있죠? 고지 전 납부고지의 유예. 이거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묶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지 또는 독촉 후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압류 매각의 유예. 얘네들 이게 묶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먼저 볼게요. 고지 전 납부고지의 유예입니다. 고지 전 납부고지의 유예. 당연히 납부고지하기 전에 뭐가 개시가 된 거죠? 납부고지하기 전에 상호 절차 개시가 상호 합의 절차의 개시가 된 경우에는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까지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고지를 유예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장 및 지자체장은 납부할 세액을 상호합의 절차 개시일의 상호합의 절차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며칠 이내로 고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종료될 때까지 고지를 유예했다가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며칠 내에 고지한다고요? 30일 내에 고지한다. 근데 얘에 대한 이게 유예와 얘네들 왜 구분하느냐? 얘는 요거 자체가 상호합의 절차 종료가 된 다음에도 또 30일 또 지난 날까지 이제 고지할 수 있잖아요. 이걸 왜 구분했냐면 이때는 이자가 따로 이자를 내지 않아요. 근데 나머지들은 이미 고지가 된 다음에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가 돼가지고 납기를 연장하거나 이미 독촉이 됐는데 이때 상호합의 절차 개시가 돼가지고 독촉적인 납기가 연장되거나 또는 이미 압류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일이 발생해서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압류를 하기 전에 요거를 상호비 절차가 개시돼서 압류가 유예가 되거나, 매각하기 전에 상호비 절차가 개시가 돼가지고 매각이 유예가 되거나, 이것도 다 봐주는 거잖아요. 지금 다 이것도 다. 근데 이때는 뭐를 내니까요. 이건 그죠. 그 상호비 절차 종료가 될 이게 유예되거나 연장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자를 내요. 얘는 뭘 안 내고, 얘는 이자를 안 내고, 얘는 이자를 내요. 그래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다 연장 및 유예잖아요. 전부 다. 그거 하기 전에, 납부고자 하기 전에 상호비절차 개시가 된 거죠. 납부고자 하고 난 다음에 납부기한 도래하기 이 사이에 상호비절차가 개시가 된 거죠. 이때 된 거죠. 이거 하기 전에, 이거 전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요때는 다 뭐를 내는 겁니까? 이자, 그 기간에 따른 이자를 내는데, 이거는 뭘 안 낸다고요? 이자를 안 내요. 그래서 둘 구분하는 거예요. 고지하기 전에 납부고지의 유예는, 아무튼 고지하기 전에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가 되면 종료일까지 납부고지를 유예하는데, 이때 이자를 내지 않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고지를 하면 되냐? 상호합의 절차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며칠 내에? 30일 내에 고지하면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나머지 것들은 다 묶어가지고 다 얘죠. 그 네 가지. 걔네들은 그런 것들 고지 이후에 납부기한 도래하기 전 그때 상호비 절차 개시가 되거나, 독촉하고 난 다음에 납부기한 도래하기 전에 상호비 절차 개시가 되거나, 압류하기 전에, 매각하기 전에 상호비 절차가 개시가 되면, 그럼 걔네들도 연장 및 유예를 할 수가 있다. 똑같이 그럼 언제까지 연장 및 유예가 되는 거냐? 상호비 절차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거나 30일 이내에 또는 세액을 징수하면 된다. 이것도 똑같이 며칠 이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근데 얘네들은 뭐를 내야 된다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얘네들은 다음과 같이 뭐를 가산해서 징수한다? 다음과 같이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더 징수한다. 이자를 낸다, 이런 얘기죠. 그 금액의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0. 어디 많이 봤죠? 10만 분의 20이? 그렇게 그 유예하거나 연장하는 그 금액이, 그게 국세일 수도 있고 지방세일 수도 있죠. 그거에 곱하기 일수 곱하기 10분의 20입니다. 10분의 20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꽃표 3번이 나올 만해요. 그 10분의 20일은 다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유예하거나 연장하는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하면 2년을 상호합의가 아까 보니까 막 5년, 최대는 몇 년까지도 갈 수 있죠? 8년까지도 갈 수 있잖아. 근데 그러면 종료가 될 때까지 기한이 뭐 엄청 길어질 수도 있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유예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해 버리면 2년을 초과하잖아요.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너무 길어졌잖아요. 그러면 10만 분의 22는 10만 분의 22 곱하기 365를 하게 되면 약 8%? 약 8% 정도 되거든요. 꽤 높은 이자율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2년을 초과하잖아요. 그럼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뭘로 한다고요? 국세 환급금 이자율을 적용한대. 환급 국기법 아직 환급 했어요, 안 했어요? 거기 이자는 기본 이자율이 정기예금 이자율로 한단 말이에요. 정기예금 이자율로 하는 거예요. 10만 분의 22는 8%대 8%가 약 8%니까 꽤 센 거고, 정기예금 이자율은 지금 작년까지는 3.5%였고 올해 이번에 이제 시행 규칙에서 정하거든요. 지금 현재 은행들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평균 내 가지고 매년 고시하는데 좀 떨어졌어요. 작년까지 3.5%였다가 이번에 시행 규칙 안으로 올라온 거는 3.1%로 하기 때문에, 아무튼 8%대가 아니라 3%대로 해가지고 몇 년을 초과하면은요. 2년을 초과, 그럴 수 있잖아. 막 5년, 8년까지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너무 길어지면은 이자를 그렇게까지 걷지 않고 2년을 초과하는 부분의 기간은 국세 환급금 이자율, 그게 몇 퍼센트, 정기예금 이자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 금지. 아니 실컷 이렇게 이거 다 봐주는 거잖아요. 지금 상호비 절차 개시가 되면은 이 기간을 이렇게 연장하거나 유예시켜 주겠다는 건데, 얘가 신청일 현재 다른 지금 이 상호합의로 인한 세금 말고도 다른 세금들도 막 있잖아요. 응? 예를 들면 이 상호합의에 들어간 세금 법인세인데, 그래서 법인세는 아직 고지가 안 되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또는 이거 계속 안 낸 상태에서 아직 난 이거 지금 인정 못 하겠어라고 하면, 이때도
상호합의 절차 개시가 시작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현재 이 이후에도 상호합의 절차 개시가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해당 세금은 이거 지나버렸으니까 무슨 상태인 거죠, 지금 현재? 체납 상태인 거죠. 요 세금은 체납 상태일 수 있죠. 근데 요게 아니라 얘가 이건 법인세를 상호합의 좀 하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거야. 합의하려고 하는 건 지금 무슨 세인데요, 지금? 법인세인데 그런 다른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다면 그러면 얘는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된다고? 그냥 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납부기한의 연장 등을 금지해 버리는 거예요. 납부 연장 등 금지하고 즉시 징수하겠다는 거죠. 아니야, 너는 그러면 너는 합의를 할 만한 그게 아니야. 연장 안 하고 그냥 즉시 징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또는 상호합의가 계속 진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조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그때는 연장을 취소하고 즉시 징수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타 주의사항 1번이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이 납부기한 연장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저쪽 나라에서도 그렇게 해주는 경우에 우리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상호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게 동그라미 1번입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규정은 채약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 진행 중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 또는 압류 매각 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우리도 적용한다. 저쪽에서도 해줘야 우리도 한다. 우리가 그걸 무슨 주의라고 한다고요? 상호주의라고 합니다. 상호주의. 저쪽도 그렇게 해줘야 우리도 이걸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호주의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불복 청구 기간 및 부가 제척 기간의 특례. 이거는 지금 얘를 유예시켜 주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조세 불복 청구를 하는데, 불복 청구하게 되면은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청구하게 되면 일정 기간 내에 결정해야 되고, 그런 청구 기간도 있고 결정 기간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가 되게 되면 그러면 종료일까지 연장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다시 말하면은 90일 내에 지금 신청을 해야 된다. 내가 부당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사이에 90일 안에 해야 되는데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가 됐다면 종료가 될 때까지 요 기간은 이 90일에서 안 샌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 지금 30일 지났어요. 그럼 요 기간은 안 샜다가 며칠 안에 또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60일 안에 하면 되는 거예요. 요 기간은 청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30일이 지난 다음에 개시됐어요. 그럼 종료가 될 때까지 안 세다가 종료가 된 뒤에 며칠 안에 청구하면 되는 겁니까? 60일 안에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불복 청구를 할 때. 불복 청구할 때 요 기간은 불복 청구 기간에 뭐 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 청구가 됐어요. 청구되면 얘네들이 일정 기간 안에 뭐 해야 되는 거죠, 이제? 30일 안에 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열흘 지났는데 상호부 절차 개시가 된 거야. 그럼 종료가 될 때까지 안 샜다가 만약 30일 안에 결정을 해야 된다면 열흘 지났는데 개시가 되면 종료일까지 안 세고 종료 뒤에 며칠 더 지나면 20일 지날 때까지 결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청구 기간이라든지 또는 결정 기간 또는 행정소송 제기 기간에 이 상호합의 절차 개시에서 종료된 이 기간을 뭐 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산입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국세부가 제척기한의 특례. 국세부가 제척기한의 특례. 원래 일반적인 국세 같은 경우 몇 년 국세부가권 제척기한은 5년이죠. 5년. 근데 그 5년이 되기 전에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종료가 됐을 때 전체 5년 안에 종료가 될 수도 있고 5년이 지난 다음에 종료가 될 수도 있죠. 근데 5년 지난 다음에 종료가 된 거예요. 자, 이제 금액이 이때 이제 얼마 이제 내겠네 했는데 이미 부과를 하려고 했더니 이미 부과권의 제출 기한이 이미 어떻게 돼 버린 거죠? 만료가 돼 버린 거잖아요. 지나 버렸잖아, 이미. 그럼 부과를 하려고 했는데 상호합의 절차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합의가 됐는데 부과를 못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나중에 도래한 날까지 부과할 수 있다. 둘 중에 나중에 국기법에서 말하는 부가제적 기간과 그죠? 그다음에 상호합의 절차 종료일이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기간. 상호합의 절차가 종료가 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과 원래 부가 기간의 제척 기간의 만료일 중 나중에 도래한 날까지 뭐 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미 5년이 지난 다음에 상호합의 절차가 종료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럼 부과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
아시겠죠? 종료일로부터 몇 년이 되는 기간과 1년이 되는 기간과 본래 국세부가의 저축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국세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는 안 보셔도 되고요. 상호합의 절차 나올만하죠. 보니까 그죠? 사실 보면 다른 것도 다 보면 다 나올만해요. 근데 다 보면 나올만한데 어떻게 다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2개 본 거예요. 지금 총칙과 상호합의 절차 맞습니다. 와, 2문제가 거기서만 딱딱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혹시 불안하니까 하나 더 보는 거예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예전에는 한 3, 4년은 제가 2개 딱 다 강의했어요. 그때 다 강의하고 자, 2개를 딱 찍어 줬는데 3년인가 4년 연속으로 계속 맞췄어요. 와, 나 뭐지? 막 나도 막 나 뭐지? 막 그랬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찍어서 강의하려고 딱 했더니 그때부터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올해도 안 나오면 그냥 막 안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안 풀면 돼요. 근데 나오면 대박이죠. 딱 제가 이거 나올 수 있다. 특히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수업 요거를 틀린 목으로 해서 나올 수 있다. 요거를 틀린 목으로 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했던 것들이 딱딱딱 틀리게 나오면 눈에 팍 보인단 말이죠. 물론 한 2-3번은 봐야 돼. 근데 다 볼 시간 없으니까 딱 총칙과 상호합의 절차. 그리고 지금 뭐 보면 돼요, 이제. 해외 금융계좌의 신고 딱 여기까지만. 이게 해외 금융계좌 말고 그다음에 막 해외 자산도 막 신고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보지 마. 부동산 뭐 해외 법인을 두고 있거나 해외 부동산을 두고 있거나 그런 뭐 이런저런 자료 제출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걔는 말고 요것만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하는 것만 정리를 해볼게요. 해외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해외 금융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어느 시점으로 거주자인지 내국법인지를 판정한다? 그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가로 안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판정은 내가 신고 대상 연도, 그러니까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를 해야 되는 연도, 언제 신고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신고를 해야 되는 그 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 연도의 개시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종료일, 예전에는 개시일이었어요. 신고 대상 연도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정한다고요?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정한다. 거주자인지 내국법인인지 해외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누구만 신고하는 거예요? 해외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거주자야지 신고하는 거잖아요. 거주자야지. 근데 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판단한다고요?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 연도에 종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데 어느 시점으로 거주자인지 볼 거냐. 종료일 현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뭐 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 신고를 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 어느 시점에 거주하는 내국법인이어야지만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는 거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종료일, 그 신고로 대상이 되는 연도에 종료일 현재 거주하는 내국법인이야. 그럼 해외 금융계좌를 뭐 해야 되는 거죠?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해외 금융계좌 뭐 일본이나 뭐 스위스, 응? 그런데 금융계좌가 있는, 해외 금융계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신고하느냐? 그것도 무조건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줄에 색깔이 다르죠. 해당 연도에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에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얼마를 초과하는 게, 자, 그 바로 밑에 줄 얼마를 초과한다고요? 금융계좌가 여러 개 있으면 다 합해서 아무튼 얼마를 초과한다고요? 오,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당 연도에 매월 말이니까 1월 말, 2월 말, 자 12번이죠. 올해 안에 매월 말은 1월 말부터 10월, 매월 말일 날만, 매월 말일만 보는 거예요. 매월 말일에 잔액이 한 번이라도 얼마를 초과하면, 5억 원을 초과하면,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외 금융계좌에 돈을 엄청 갖고 있더라도 1월 30일 날만 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1월 30일 날만 빼가지고 1월 31일 날에는 잔액이 5억이 안 되게 하는 거야. 또 그 다음에 2월 1일 날 또 넣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랬다가 2월 말 하루 전에 또 어떻게 또 인출해. 그럼 2월 말일 날 또 얼마가 안 돼? 5억이 안 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월 말, 2월 말, 매월 말일에만 보는 거거든요. 매월 말일에만 얼마가 넘지 않으면, 5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는 자는 해당 연도에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계좌가 여러 개 있으면 합해서 얼마를 초과하는 잔액이 있다면, 5억을 초과하는 잔액이 있으면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아무리 예외 많더라도 언제만 5억이 안 넘으면 돼? 매월 말일에만 5억이 안 넘으면 돼. 매월 말일에만. 그러면 신고 의무가 없어요. 아시겠죠? 신고 의무는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되게 특이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계좌 신고 의무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계좌 신고 의무자 누구라고요? 해당 연도에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에, 그러니까 딱 그 중에 한 번이라도 해외 금융계좌 잔액 여러 개 있으면 합해가지고 합계가 얼마를 초과하는 자? 5억을 초과하는 자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신고 의무자가 된다. 그럼 걔네들은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납세직 관할세 문제인데 언제까지 신고한다? 다음 연도? 그 해당 연도에 매월 말일 한 번이라도 5억을 잔액에 5억을 초과했다면, 그러면 다음 연도 언제 신고한다고? 해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직 관할세 문제에 신고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누가 신고 대상자냐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계좌 신고 의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줄 아셔야 됩니다. 일단 거기부터 나올 수가 있죠. 일단. 그리고 해외 금융회사 등은 외국에 있는 은행이나 또는 외국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금융회사 등에는 이 해외 금융계좌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계좌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금융계좌는 은행의 계좌뿐만 아니라 증권거래도 계좌가 있어야지 할 수 있잖아요. 해외에 있는 증권거래 계좌도 해외 금융 계좌가 되는 겁니다. 응? 아니 우리나라도 주식 투자하려면 증권회사에 계좌 터가지고 내가 돈을 좀 넣어놔야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은행 계좌뿐만이 아니라 증권 계좌, 그리고 또 무슨 계좌? 가상자산 계좌, 이런 것들이 다 금융 계좌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외 금융회사는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어디도 되는 거냐면 가상자산 사업자 및 그와 유사한 사업자들도 해외 금융회사 등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해외 금융 계좌도 금방 얘기했잖아요. 외국에 있는 은행에 개설한 계좌, 또는 증권 거래를 위해서 개설한 계좌, 해외 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해서 개설한 계좌, 가상자산 거래하기 위한 계좌,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해외 금융 계좌가 된다. 그거는 뭐 암기할 게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은행 계좌, 증권 계좌, 해외 파생상품 거래 계좌, 가상자산 거래 계좌, 이런 것들이 다 해외 금융 계좌가 된다는 거죠. 그 계좌를 전부 다 합해가지고 해당 연도에 매월 말일날 합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얼마를 초과하면, 5억을 초과하면 해외 금융 계좌 정보를 다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는 쭉쭉 읽으시면 되고요. 해외 금융 계좌 정보는 뭐냐 그러면, 해외 금융 계좌 정보는 당연히 그 보유자의 성명, 주소, 신원에 대한 정보, 또는 계좌 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에 보유 계좌 잔액의 최고 금액, 보유 계좌에 대한 정보, 그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신원에 관한 정보, 보유 계좌에 관한 정보, 그다음에 해외 금융 계좌 관련자의 해외 금융 계좌 관련자가 바로 그 밑에 또 나오죠. 해외 금융 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그런 것들이 뭐라고요? 해외 금융 계좌 정보입니다. 당연히 그 금융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그리고 보유 계좌가 번호가 어떻게 되고 어느 은행 거고, 그 보유 계좌의 최고 금액이 얼마까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떤 정보? 해외 금융 계좌 관련자. 그러면 해외 금융 계좌 관련자는 누구냐? 아니 이게 내가 내 명의로 해외 금융계좌를 갖고 있으면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는 그냥 나 혼자예요. 끝. 내가 내 명의로 일본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놨어요. 그럼 그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는 그냥 나죠. 끝. 근데 내 건데 내가 다른 사람 명의로 해외 금융계좌에다가 돈을 넣어놨어요. 무슨 말?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르면, 그러면 그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 둘 다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가 됩니다. 둘 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또는 해외 금융계좌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야. 해외 금융계좌를, 이거는 이제 내 건데 어떻게 되고 있다, 이게 공동명의 계좌인 거야. 그러면 그 공동명의 계좌라면 그 공동명의자가 다 뭐가 됩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5명이 공동명의로 해가지고
해외 금융계좌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인 거예요. 그럼 이 5명이 다 뭐가 되는 거죠?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내 이름으로 그냥 왜 넣어놨다면 관련자는 나 혼자예요. 근데 실질 소유자는 난데 다른 사람 명의를 가지고 했다면 나와 그 명의자 둘 다가 관련자가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리고 그 계좌 자체가 공동명의 계좌라면 그러면은 그 공동명의자 각자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관련자가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관련자가 누구냐? 이 관련자에 대한 정보까지도 다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련자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근데 꼭 표시는 읽어보시면 돼요. 그 공동명의 계좌인지 여부와 공동명의 계좌의 공동명의자를 판단할 때는 각 나라마다의 판단 기준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해외 금융계좌가 개설된 해외 금융회사 등이 소지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가지고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먼저. 이것도 나올 만합니다. 다 나올 만하네.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건 다 나올 만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의미 없죠. 어차피 안 볼 거잖아. 내가 이걸 다 하면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딱 집어가지고만 우리가 몇 개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몇 개 보는 것들도 다 나올 만한 것들이에요. 나오면 좋겠다, 그죠? 걔 빼고만 나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하나라도 저도 하나라도 나오길 바래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뭐냐면 분명히 지금 내가 얼마를 초과하는데요, 지금. 그 매달 말인데 한 번이나 5억을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안 해도 된다고요? 신고 안 해도 된대요. 신고무가 면제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게 이제 그게 1, 2 오른쪽에 3, 4, 5, 6, 7 뭐 이렇게 있는데 3, 4, 5, 6, 7 이렇게 있는데 1번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보니까 그게 A, B, C로 나눠져 있죠. ABC로 나눠져 있는데 A가 누구냐면 소득세법 3조 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이게 누구냐면은 단기 외국인 거주자 특례 적용되는 사람 있죠. 해당 사람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나 거주를 중에 몇 년 이하인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국내 원천 소득 당연히 과세가 되고 국외 원천 소득은 다 과세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만 과세되는 단기 외국인 거주자 특례 규정 적용되는 사람 있죠. 그죠?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짧게 있고 외국에 오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 돈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외국에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걔네들은 신고 안 해도 된대요. 신고 안 해도 된대요. 단기 외국인 거주자 특례가 적용되는 자, 걔네들은 아무리 5억 초과되는 계좌가 있다 할지라도 신고 안 해도 된대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B번은 재외국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국민인데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또는 그런 그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자들을 재외국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해서 외국에 살고 있는 거죠. 현재 외국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재외국민. 그러한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하던 기간의 합계가 며칠 이하? 182일 이하. 182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1년 전부터 국내 거주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0 원래 3일 이하 인자였다가 183일이 딱 되는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니까 거주자가 되는 거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래서 이번에 개정됐어요. 잘못된 거다. 183일 이하면 어떻게 하냐. 딱 183일이 되면 거주자가 되는데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며칠 이하로 바뀐 거예요. 이게 맞죠. 182일 이하.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재외 국민인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지금 외국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재외 국민이면서 1년 전부터 거주 기간이 182일 이하인 자라면 아무리 외국에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외국에 지금 살고 있잖아 오랫동안. 당연히 거기 많이 돈이 있겠죠. 그러면 신고 안 해도 된대요. 그런 사람이 C는 뭐냐면 이게 국제연합 국제기구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사람인데 국제연합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인 거예요.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데 우리나라 오랫동안 살고 있을 수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 어디서 일하고 있어요? 국제연합군 또는 국제기구 뭐 이런 데서 일하고 있는 그리고 국제기관 이런 데서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라면
신고 안 해도 된대. 당연한 거죠. 그럼 보니까. 그래서 거기 지금 보니까 B, C는 당연한 거고 A가 들어. 단기 외국인 거자 특례가 적용되는 자도 신고 의무가 면제가 된다. 그리고 2번은 당연한 국가나 지자체도 외국의 계좌를 갖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나 그죠? 공공기관이나 또 각종의 국제기관이나 국제기구나 이런 데들도 뭘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이거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 우리나라 금융기관이에요.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당연히 엄청나게 해외 금융계좌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뭐 할 필요 없다. 오른쪽 3번 신고할 필요 없다. 당연 2번, 3번, 4번 오면 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1번에 A가 좀 그렇고 B, C는 어차피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 사람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B, C는 근데 A는 우리나라 거주자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2번이나 3번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4번은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 명의자 등이 신고해서 그래서 4개 다 확인돼 버린 거야. 아니 이거 아까 이거 할 때 얘도 신고해야 되는데 내가 공동 명의여 가지고요. 공동 명의니까 누군가가 나를 신고했을 거 아니에요. 관련자로 지금 공동 명의여서. 그래도 여기 다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면 내가 또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지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 나, 누나, 동생이 가족들이 공동 명의로 해놨는데 아버지가 다 신고한 거야. 공동 명의자 관련자를 다. 그러면 나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7번 당연하죠. 조세 조약에 따라서 체학 상대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자. 우리나라 거주자야지만 제출하는데 저쪽 나라의 거주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쪽에서 오히려 우리나라 계좌에 있는 거에 대해서 그쪽 나라에서 제출해야 되겠지. 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를 해야 될 자가 아까 다음 연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된다고 그랬죠? 6월 달에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했는데 과소 신고를 한 거예요. 과소하게. 금액을 과소 신고를 아예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이게 우리 국기법에서도 과소하게 신고하면 나중에 무슨 신고할 수 있죠? 수정 신고. 그리고 아예 신고를 안 했으면 나중에 기한후 신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될 자가 신고를 안 했다면 기한 지났지만 6월 지났지만 나중에 기한 후 신고할 수 있고요. 신고 기한에 신고했는데 과소하게 신고하게 되면 기한 지났지만 무슨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수정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일정 기간 내에 수정 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렇게 하게 되면 얘네들은 당연히 과태료라는 걸 내는 겁니다. 얘네들은 이제 과태료를 내야 돼. 신고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과소하게 신고하거나 무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하게 되면 이 과태료가 어떻게 되는지는 또 뒤에 또 나와요. 벌칙이 따로 나오는데 그건 안 볼 거예요. 아무튼 뭐를 내야 된다고요 지금? 과태료를 내요. 벌금 같은 걸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태료를 내는데 이 과태료가 감면돼요. 마치 우리가 그 국기법에서 불성실간세가 일정 기간 내에 수정 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했을 때 감면되듯이 얘네들도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게 되면 그러면 얘네들도 뭐를 내야 되는데요. 지금 과태료라는 걸 내야 되는데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그게 일정 기간 내에 기한 후 신고하거나 수정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감면이 됩니다. 근데 그게 국기법의 감면이랑 율이 달라서 밑에 보시면 돼요. 자, 수정 신고는 이거는 신고 기한 지난 후 몇 개월 내 수정 신고하면 6개월 내 수정 신고하면 몇 %감면되고요 국기법에서는 신고 불성실간세가 수정 신고 기한 지난 다음에 국기법 복습 한번 해보고 할까요? 국기법은 수정 신고가 1개월 내에 그렇죠. 1개월 내 수정 신고하면 90%, 1개월 초가 3개월 내 수정 신고하면 75%, 3개월 초가 6개월 내 수정 신고하면 50%, 그죠? 6개월 초가 1년 내 30, 1년 초가 1년 반 20, 1년 반 초가 2년 내 그렇죠. 최대 몇 년? 2년 안에 수정 신고해야지만 90, 75, 50, 30, 20, 10 이렇게 6단계에 걸쳐 가지고 기한 후 신고는요. 기한 후 신고는 신고 기한 안 했다가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하게 되면 50, 그렇죠? 1개월 초가 3개월 내 하면 30, 3개월 초가 6개월 내 하면 20. 딱 3단계로만 됐죠.
그렇죠? 근데 얘는 좀 달라요. 유리 과태료의 감면이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지난 후 몇 개월 내에 6개월 내에 수정신고하게 되면 과태료의 몇 퍼센트? 90% 감면. 6개월 초가 1년 내면 70, 1년 초가 2년 내려면 50, 2년 초가 총 4년까지 할 수 있네요. 4년 하자면 몇 30 감면되고요. 기한 후 신고는 기한 지난 후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하면 90, 1개월 초가 6개월 내면 70, 6개월 초가 1년이 내면 50, 1년 초가 2년이 내면 30. 90, 70, 50, 30인데 기간이 수정신고는 총 4년, 기한 후 신고는 총 2년 이렇게 해가지고 국기법에서 신고부정일관세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의 기간과 감면하고 완전 달라요. 아무튼 근데 이런 게 있긴 있다는 건데 감면이 있는데 완전 기간도 다르고 율도 다르죠. 그렇게 해가지고 따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다 끝났어요. 계좌 신고 의무자가 신고 기한까지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당국은 그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계좌 신고 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90일 이내에 소명을 해야 되고요. 또는 이 경우에 계좌별로 그러니까 소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신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이거 소명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소명하세요. 이거 내가 알기로는 지금 얼마가 있는 것 같은데 신고 안 했으니까 신고하세요. 아니면 이게 이 내용에 대해서 소명하세요. 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한 내역을 몇 퍼센트 이상만 소명을 하면 80% 이상만 출처를 소명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 출처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출처를 몇 퍼센트 이상만 밝히면 80% 이상만 밝히면은 그러면은 전부 소명한 것으로 본대요.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 100%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요거에 대한 금액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를 몇 퍼센트만 밝히면 되는 거예요. 80%만 신고 의무 위반 금액에 대한 출처를 80% 이상만 소명하게 되면 전부 소명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명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 소명하려고 막 이런 자료들을 막 수집하는데 기간이 며칠 내에 소명해야 되는데요. 저 아까 90일 내에 소명해야 되는데 기간이 모자란 거야. 그러면 저 연장 좀 해주실래요? 그렇게 해서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 연장을 신청하게 되면 며칠의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고요? 60일 범위 내에서 90일 안에 소명을 못 하겠으면 연장 신청해서 며칠 동안 더 승인 받아가지고 할 수 있다고요? 60일 연장 신청하면은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딱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소명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소명 신청하라고 했던 얘가 그냥 뭐 해버린 거죠? 다 반영해서 수정 신고하거나 기한으로 신고하게 되면 소명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다시 다 제대로 다 신고를 다 해버렸다면은 그러면 소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해외 금융계좌 정보는 이제 알게 됐잖아요. 세무공무원이 얘가 신고했으니까 세무공무원이 누구의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됐죠. 당연히 무슨 의무가 있겠습니까?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딱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우리 딱 본 거에서만 나왔으면 좋겠죠, 그죠? 상업위 절차도 충분히 나올 만하고요. 해외 금융계좌도 나올 만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딱 그런 것들만 체크를 잘 해주시고 집중해서 몇 번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양이 많으니까 총칙과 이번에 제가 찍은 건 총칙, 상업위 절차, 해외 금융계좌의 신고 딱 세 가지. 그 이상 나머지는 보지 말자 그냥 시간도 없고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한 3, 40분만 하면 돼요. 조처법에 대해서 어떤 내용도 좀 설명해 드리고 어떻게 암기해야 되는지 좀 얘기해 드리고 그것도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